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러니 뻐기 가지, 전투기 시장 다홍치마, KF-21. 2. 어떻게 했는데, 나도 알려줘. 3. 유럽군 관계자들이 미국 대신 한국 전투기 탐내는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보라매의 성능과 운용력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찰스 브라운 대장이 언급한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와 비슷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압도적인 기동성과 다용도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성능의 전자전 기능과 첨단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전 상황에서도 우수한 운용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여 전투기 내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향상된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서의 성능과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운용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투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KF-21을 통해 방산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뤄낼 전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전 세계가 도대체 왜 KF-21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 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는 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 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파운드급이 고작입니다. AIM-120D AMRAAM 내지 JDAM 4발을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슈퍼카라는 비유가 전투기에도 들어맞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입니다. 오죽하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 세대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FEA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5,000달러에 육박합니다. 1시간에 1억 1200만원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6,000달러, 하나 약 4,700만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 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고유 항공 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F-22 퇴역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은 약 2,900만원, A-18 슈퍼호넷은 약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 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세계 방산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V, F-15EX와 4.5 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의 라팔, 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과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KF-21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가 바로 추중비입니다. 엔진의 파워 대비 기체 중량을 나타내는 추중비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추중비가 높은 게 만능은 아니지만 4.5 세대기의 장점이 빠른 기동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전투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F-16V는 PRATTM%WHITNEY F100 페타와트 229 또는 제네럴 일렉트릭 F110 G129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에 따른 추력 차이는 있지만 평균 29,000 IBV 추력을 갖고 평균 전투 중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중비는 1.22입니다. 흔히들 추중비가 1을 초과하면 엔진의 추력만으로 전투기를 수직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비유하는데요. 50%의 연료를 탑재한 F-35A의 추중비가 1.07로 간신히 1을 초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F-16V의 위 기동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반면 F-15EX는 최대 추력 29, 52bv, GEF-110-129 F-터버너 터보팬을 탑재했고 추중비는 0.93 남짓입니다. 초기형 F-15는 공중우세기로 설계되었지만 후기형으로 갈수록 공격기와 전투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폭장량이 늘어나는 대신 추중비는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F-15K를 전폭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KF-21의 최대 라이벌로 평가받는 라팔의 경우 스네크마 M88이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추력은 17, 002bp로 동급 기종 대비 다소 낮은 편인데요. 추중비도 가장 보편적인 라팔 B형 기준으로 0.98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까지 라팔이 방산시장에서 외면받아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은 같은 F414G2400 엔진을 사용하는 동급 추력의 F-35보다 ing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 덕분에 수치상 추중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치로 치환하면 약 1.15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3중 FBW, LEX, 가변 캠퍼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바듬각 기동력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F-16V가 미국, 라팔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팔은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 AM-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V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식인데요. 반면 KF-21은 후기 기종인 만큼 유럽제 MBDA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공, 대지, 대함 전 영역에 걸친 전투기 무장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정도뿐인데요. 그 외의 나라의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F-16을 운용 중이었든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든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또는 여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무장 수입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KF-21과 함께 대한민국산 전투기 무장을 채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다국적 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나토에 소속된 많은 국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맥락에서 방위산업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KF-21위 구매 조건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면 이제 속도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 수 배워갈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정확성, 그리고 이들 바탕으로 한 극한의 효율은 6.25 전쟁 휴전 이후 고작 70년 만에 그무리가 내로라하는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푸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고리고 이 덕에 영영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극한까지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전투기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과 FA-50에 적용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F-21이 날아오르기까지 22년.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수많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지난 2022년 KF-21 2초도 비행에 성공하기 직전에도 독자 개발을 멈추고 외국 전투기 수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KF-21에 대한 세간의 모든 비난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오직 압도적인 성능만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KF-21은 음속 돌파, AESA 레이더 비행 테스트부터 무장 분리 시험까지 모든 지표가 예상 밖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조기 양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 중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높은 완성도인데요. 이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도전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때려 부으며 개발한 중국의 제-25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부터 엔진과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온갖 오류를 일으키며 아예 양산 계획 자체가 엎어졌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중국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부활시켰지만 지금도 전문가들은 규격 미달위 전투기로 제-2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단 중국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또한 시험 비행 단계에서 항전 시스템의 이상, 전자전 장비 작동 불능 등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도 온갖 문제점을 떠안은 채 간신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기술 강국의 전투기 개발에는 일가견 있다 장담하던 나라들조차도 온갖 결함과 문제로 개발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기적이라는 말도 아까운데요. 심지어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한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실전 배치 완료 일정까지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4년부터 2032년까지 KF-21 라건 콕2 12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기 온갖 변수까지 모두 포함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훨씬 빨리 120대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는 대한민국이 현재 생산 중인 전투기의 숫자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를 필두로 지난 2월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FA-50 18대 등 총 66대 플러스 알파의 전투기를 생산 중인데요.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 18대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즉 2032년까지 우리 공군에 전달할 KF-21 120대 물량까지 포함하면 KF-21 락2 개발 완료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최소 2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30터부터 40대의 전투기를 생산해야 하는 셈인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웬만한 나라의 전시상태 생산 물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라팔과 미라주의 개발국가 프랑스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연간 20기에서 많아야 30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앞서 말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일 기술 강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에스파냐가 힘을 모아 개발함에도 양산 일정에 맞추지 못해 지난 2018년 생산 중단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KAI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도 연간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최소 물량의 이 배쯤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하나가 유럽 3개국의 물량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래 시장 정보 분석 기업인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은 2031년까지 총 3,855대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이며 이 중 미국의 비중은 48%, 대수로 환산하면 1,8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하리라 예측했는데요.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미국의 연간 전투기 생산 능력은 평균 150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2.5배 차이인데요. 얼핏 상당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의 세계 3대 전투기 제조사가 죄다 몰려있다는 걸 생각하면 큰 차이도 아닙니다. 각 방산업체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군용기 생산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KAI의 연간 생산 능력이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의 생산 능력을 이미 추월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KAI는 FA-50이 유일한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짧은 항속거리를 개선한 단자형 모델 F-50 개발을 발표하면서 향후 2032년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무려 1000대에 달하는 FA-50 계열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 기술의 정점은 아직까지 미국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생산 속도만큼은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반세기는 먼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다른 나라들을 대한민국이 앞지를 수 있었던 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흔히들 전투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의 30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투기에 들어가는 배선을 모두 하나로 이으면 무려 3만 미터에 달하는데요. 조종서 끝부터 날개 끝까지 온갖 첨단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전투기는 거대하고 섬세한 초고성능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전투기의 부품이 수십만 개에 육박해도 컨베이어 벨트 같은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투기 조립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용접이 아닌 리벳과 볼트만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동체를 이루는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같은 특수 소재이기도 하지만 용접 중 발생한 고열 탓에 혹시라도 전투기 동체의 형태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KF-21 위 날개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용접으로 인한 동체 뒤틀림을 방지하고 정비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벳 조립 방식이 강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수작업이라는 작업 방식이 더해지면
난이도와 소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주익 하나에 평균 2만 개의 볼트 구멍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뚫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날개 하나를 조립하는 데에만 무려 700시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를 통해 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LRDS는 최대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들기 때문에 약 2분 30초 동만 3번에 걸쳐 뚫어야 했던 기존 작업 시간을 무려 84%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덕에 700시간이나 걸리던 작업을 고작 11시간이면 끝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기계가 작업을 대신하면서 정확도는 물론 작업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건 덤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신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투기 동체의 최종 조립은 기수와 중앙 동체, 그리고 후방 동체로 나누어지는 거대한 3개의 조각을 각각 유압장치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는데요. 당연하게도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을 따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조립하는 일은 절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 1mm의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초음속 단계 비행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공기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투기 조립의 허용 오차 범위는 0.002mm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약 50분의 1에 불과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미세한 오차조차도 없애기 위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도입했습니다. FASS는 자동 주행 장치인 AGV 로봇의 일종으로 11개의 레이저 트래커 장비를 활용해 3차원의 가상 공간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FASS에 장착된 유압 실린더 위에 동체들 올려 조립을 진행하면 기존에는 11일이 걸리던 합체 작업이 불과 2.5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생산 과정부터 결과물인 KF-21까지 현존하는 가장 첨단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KAI가 FASS와 같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게 KF-21 시제기 조립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KAI는 이미 T-50과 수리온, 그리고 FA-50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미 레이저 계측과 레이더를 통해 물체를 감지하는 RDS, 정밀 유압잭 시스템 같은 자동화 장비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공정의 현대화를 추구해왔는데요. 즉 지난 22년 동안 쌓아 올린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주변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약 200여 개의 업체와 약 10여 개의 연구소가 존재했던 덕분에 미국조차 추월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단지 기적이라는 한 글자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그간 우리 연구진들이 흘린 땀방울이 아까운데요. 군사 기술에는 절대 퀀텀 점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KF-21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미국 같은 선두주자가 잘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했다거나 혹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상식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선 그만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침내 세계를 무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KF-21과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길 바라겠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유엘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 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 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하나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1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유도 폭탄 KGGB은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활용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 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보겠습니다.